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타이타닉 승객들 데이터 분석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 저희의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발 환경 구성 방법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분석한 두 번째 데이터셋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Heart Failure 데이터, 즉 심부전 데이터셋입니다. 이번 데이터셋이 의학 관련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의학 관련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의학적 지식들은 모두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심부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심부전이란 우리의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주는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부종 등이 있습니다. 심부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여러분들을 데이터 분석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심부전 데이터셋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맨 앞에 행부터 차례로 나이, 성별, 가슴 통증의 유형, 혈압,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심전도 결과, 최대 심박수, 운동성 협심증, 운동 부하의 ST선, ST 세그먼트의 기울기,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의 여부 순서입니다. 심장 질환의 여부 데이터의 경우 1은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0은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공복혈당의 경우 0은 혈당이 120 이하인 경우, 1은 120 초과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온 난 변수는 이번 데이터셋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타입의 경우 오브젝트형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수로 변환시켜주는 형 변환을 진행해줍니다. 첫 번째로 나이에 따른 심부전의 발병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막대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도 조금씩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40세 후반부터 심부전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성별 데이터인데 아까 데이터 정보에서 보셨다시피 인트형 변수가 아닌 오브젝트형 변수이므로 저희는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데이터형 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 즉 남성의 그래프가 여성의 그래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여성에 비해 남성들에게 심부전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예상인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가슴 통증의 유형에 따른 데이터입니다. ASY, NAP, ATA, TA로 각각 무증상, 비시민성 흉통, 비정형 협심증, 일반 협심증입니다. 이 데이터 또한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진행했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0, 1, 2, 3으로 지정했습니다.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기 전 이게 어떤 것인지 알고 데이터를 봐야겠죠? 먼저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3개의 관상 동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혈관의 지름이 감소해 심장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장 근육이 허혈 상태, 즉 산소와 글루코스가 부족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안정형 협심증, 이 데이터에서는 TA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상, 경화, 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서 나타나는 비정형 협심증, 이 데이터에서는 ATA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에는 없지만 혈관의 연축에 의해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협심증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비협심증 통증이란 말 그대로 협심증이 아니지만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에 해당하는 무증상자들이
오히려 심부전에 더 많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협심증 혹은 가슴에 협심증이 아닌 가슴 통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혈압 데이터입니다. 혈압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에 주는 압력으로 최저 혈압이 80에서 85, 최고 혈압이 120에서 130이라면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히스토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혈압이 135 이하인 사람들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프의 135 이상을 부분을 보면 심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혈압일수록 심부전에 더 잘 걸린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코드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들 음식의 뒷면에 있는 성분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들은 각각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데이터에서 누락된 데이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콜레스테롤이 0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들이 존재했고 그 데이터들을 중앙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보통은 중앙값으로 대체하지만 때에 따라 최빈값으로도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실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0인 데이터들이 모두 중앙값으로 바뀌어 그래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부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상인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콜레스테롤과 심부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공복 혈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나 남성분들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8시간 이상 공복을 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복 상태일 때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보통 8시간 이상 공복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100 미만일 경우 정상, 100을 넘어가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고 126을 넘어가면 당뇨라고 합니다. 데이터셋에서 미리 혈당이 120 이상인 사람들을 1로, 120 미만인 사람들을 0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 중 약 3대 1 정도로 3명 중 1명꼴로 심부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의문이었던 점은 혈당이 120 미만인 사람들 또한 심부전에 걸릴 사람과 정상인 사람들의 수치가 비슷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120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혈당이 큰 의미가 없지만 혈당이 120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심부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혈당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전도 데이터입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EKG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EKG가 바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체 표면에서 심박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이를 심전계에 의해 그림으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다음 사진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얻을 수 있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심전도 데이터 또한 인트형으로 형 변환을 진행해 주었고 정상을 0, ST 티파 이상을 1, 좌심실 비대증이 의심되거나 확실한 것을 2로 두었습니다. 폴 인문을 사용해서 하렛 데이터에 있는 레스팅 ECG의 값들을 전부 변환해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ST 티파 이상이 무엇인지, 좌심실 비대증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T 티파 이상이란 심전도의 ST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티파가 위아래로 뒤집히는 T 반전, ST 분절이 상승하는 ST 상승, ST 분절이 하강하는 ST 하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독립적인 데이터도 존재해 뒷부분에 따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좌심실 비대입니다. 좌심실 비대증은 오랫동안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비정상적으로 심장의 근육이 변형되고 두터워져 심장의 변형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주 원인으로 고혈압과 대동맥 판막 협착증, 유전, 과도한 지구력 연습으로 인한 심장 두꺼워짐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전도가 정상인 사람들이 1대1 비율로 심전도의 유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심전도가 심부전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심전도 결과 중 ST-TPI 이상 데이터는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심전도 결과 중 ST-TPI 이상과 심부전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최대 심박수입니다. 최대 심박수란 운동을 했을 때 최대치로 올라간 맥박수입니다. 정상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자신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205에서 본인의 나이를 반으로 나눈 값을 빼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일반인이라면 220에서 나이를 빼주면 됩니다.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구간을 나누어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전에 걸린 사람들에 비해 정상인 사람들의 최대 심박수가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운동성 협심증입니다. 운동성 협심증은 가장 일반적인 협심증으로 발작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대개 3에서 5분, 길어야 10분 동안 지속되고 조용히 안정을 취하면 가라앉습니다. 원인으로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운동성 협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 데이터 셋에서는 yes로 표시된 사람들을 1로, 나머지 사람들을 0으로 형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성 협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든 것은 일반 협심증, 비정형 협심증에 걸린 사람들은 심부전에 걸리지 않을 비율이 더 컸는데 운동성 협심증은 왜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에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등으로 인해 심장에 부하가 걸렸을 때의 ST선의 변화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SDHK T가 보이실 텐데 S에서 T 사이를 ST선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부하가 걸렸을 때 심전도인데 왼쪽의 사진에 비해 S의 높이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심부전에 걸린 사람들의 ST선의 높이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근처에서는 두 그래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 외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심부전에 걸릴 사람들의 그래프가 정상인들의 그래프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운동 부하와 심부전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T-TPA 이상입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 번째로 T 반전 유형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는 다르게 T 부분이 뒤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 상승 그래프입니다. S의 높이가 상승하여 ST선 자체의 높이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 하강입니다. T의 높이가 낮아져서 ST선의 높이가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ST 기울기 유형인 플랫, 업, 다운을 0, 1, 2로 형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한쪽이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T선이 상승한 사람들은 대체로 심부전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며 ST선이 반대로 뒤집힌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부전에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ST선의 기울기와 S와 T의 위치에 따라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나뉜다는 가설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심부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 신부전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콜레스테롤, 심전도 검사 등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신부전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의학 관련 데이터에 도전을 해봤는데 데이터셋을 이해하는 데 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했고 타이타닉 데이터와는 다르게 원인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었기에 가설을 세우는 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머신러닝이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이터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데이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